최소한 20에서 40%, 정말로 심한 지역은 50% 가까이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주택담보대출 내가 5억을 받았어요. 내가 3년이나 5년 뒤에 이걸 갚으려고 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갚아놓은 거 하나도 안 뭐야? 갚았어. 다 이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2030 세대가 정말 죄송하면 영끌에서 총알바지 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2022년 가을부터 2022년, 23년 초중반에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 변곡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세 하락점. 이건 뭐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이런 엄청난 하락 시장이 온다니까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이소은 기자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데이터로 해답을 내려주실 김기원 대표님, 네. 리치고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제가 네. 지금은 1주택자인데 네. 그 결혼 전까지만 해도 무주택자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여전히 부동산 기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집값이 오르건 떨어지건 실거주 한 채는 무조건 필요하다. 네. 실거주 한 채는 언제라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난 촬영 때 대표님께 네.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지금 네. 살고 있는 실거주 한 채도 팔아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처음 들어봐서 음. 굉장히 쇼킹했는데 네. 왜 그렇게 분석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다양한 데이터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소득 대비,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 그 다음에 물가 대비,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또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데이터로 다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통화량 대비해서 시중에 풀린 전체 통화량 증가 이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속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최소한 20에서 40%, 정말로 심한 지역은 50% 가까이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1년 안에 그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4, 5년 안에 그렇게 떨어질지는 모르죠. 네. 왜냐면 그런 경제 충격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달렸으니까. 네. 근데 분명한 거는 데이터는 지금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나는 내 전 재산이에요. 집이. 그렇죠. 맞아요. 그냥 1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자, 10억이 3, 40% 떨어지면 얼마 되는 거예요? 6, 7억 되는 거죠. 네. 6, 7억. 자, 그럼 나는 10억짜리 집이 6, 7억이 돼도 괜찮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출이 있겠죠. 네. 실제 들어간 내 돈도 있고, 네. 대출도 있고, 거기에 이자도 있습니다. 내는 이자. 네. 그리고 이 이자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전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나 똑같은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같이. 합해서 내는데 똑같이 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자가 거의 다예요. 내 까지는 원금은 까지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네. 만약에 내가 주택담보대출 내가 5억을 받았어요. 내가 3년이나 5년 뒤에 이걸 갚으려고 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갚아놓은 거 하나도 안 뭐야? 갚았어. 다 이자예요. 네. 전부 다 이자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짧으면 1, 2년, 길어도 한 4, 5년 안에 뭔가 하락 충격파가 왔다. 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이자 낸 거는 그냥 다 매몰되는 거야. 다 매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산은 어디서 까지는 거예요? 순자산에서만 까지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계속 뭐 해야 돼요? 보유세도 내야죠. 비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멈추기만 해도 나는 매월 손해예요. 멈추기만 해도, 그냥 아파트 가격이 멈추기만 해도. 근데 3, 4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손해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에 나는 현금이야. 현금으로 했어. 아, 이런 것도 뭐 어때요? 그냥 떨어져도 상관없지 뭐. 네. 마음은 좀 아프지만 내 인생이 문제는 없죠. 자, 그런데 대출 5억 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네. 얘가 6, 7억 됐어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비용까지 감안하면은 폭망이죠. 망한 거잖아요, 지금.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1억, 2억도 10년 안에 지금 모을까 말까 한데 맞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3, 4억이 날아간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해지를 하시거나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집에서 네. 한 10년 살 생각이야. 네. 이 실거주 한 채로. 네.
그렇다면은 그 모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가지고 10년 뒤에도 본전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기회비용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네. 실제로 본인이 하락장을 안 겪어본 거예요. 음, 내가 집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대출 좀 껴서 갖고 있었는데 이거 20% 30%씩 빠지는 하락장을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라고. 한번 겪어보세요. 절대 그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인생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 인구는 더 줄어들고. 왜? 출산율이 지금 0.8 몇 밖에 안 돼요, 지금. 네. 전 세계 최악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부채 폭탄이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GDP 대비해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된 것도 문제지만 금리도,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진짜 심각하면은 정말 이게 거의 IMF에 육박하는 난리가 날 수 있어요. 한 4, 50%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20, 30%가 아니라 4, 50%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왜? 한번 공포에 빠지면은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IMF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쌍둥이 적자가 지금 나타나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지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불안하게 제가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예요, 팩트. 네. 있는 그대로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더 상황이 심각해질 줄 아무도 모르는 지금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지금 그렇게 그냥 뭐 어차피 집은 우상하니까 그냥 네. 한번 겪어보십시오. 진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지. 저는 이게 이런 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자산 시장에 이런 큰 등락을 경험해 보질 못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2030 세대가 정말 죄송한 말, 영끌에서 총알바지 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1주택자들이 네. 실거주 한 채를 네. 만약에 대표님 말씀대로 판다 네. 하면은 이 1주택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만약에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10억에 네. 집을 샀어. 네. 근데 지금 한 13억 정도 됐어요. 네. 이거를 지금 팔아야죠. 팔고 그럼 얼마에 이게 팔아요? 전재산 팔아야죠. 아니, 팔리는 가격에 팔아야죠. 팔리는 가격에 팔리는 가격에. 지금 보시면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내놔도 안 팔려요. 두 번째 책이 2021년 2월 달에 제가 썼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책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 하락 변곡점이 2021년 가을과 20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올 거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2021년 10월 9일에 제가 블로그에 딱 올렸습니다. 그 하락 변곡점이 이제 터졌다, 왔다. 빨리 팔아라,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책에서도 이제 팔아라, 지금. 응? 분위기 좋을 때 팔아라 얘기했지만, 제가 시급하게 얘기해요.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하락 변곡점이 찾아온 10월 9일 날. 사실 그때만 해도 조금만 뭐 한 5천 요 정도만 5천 1억만 낮춰도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제가 하락 변곡점이 왔고 지금 벌써 꽤 많이 지금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2년 가을부터 2022년 23년 초중반에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 하락 변곡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 이거는 뭐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이런 엄청난 하락 시장이 온다니까요. 대표님 10억 아파트 13억 됐는데 이거를 10억보다 밑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 왜 못 팔아요? 네. 10억 밑으로라도 팔리는 가격에 팔아라. 이런 말씀 드리면 사실 저긴 이제 멘붕 오실 텐데 상상을 해봐야죠. 자, 지금 13억짜리가 반토막 나면 얼마예요? 6, 7억이죠. 네, 6억 5천. 네. 40% 떨어져도 한 8억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팔려. 문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내야 되는 비용들. 그죠? 이자. 세금. 네, 세금. 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회비용. 네. 그러니까 제가 당장 현금화를 하면 이 돈으로 내가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해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달러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질 때 올라가는 자산은 뭐예요? 달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제가 나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부 자산을 좀 원래는 한 이만큼만 팔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팔아서 현금화를 더 시켜놓고 이걸 가지고 나름의 기회비용에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실거주 한 채를 팔면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실거주 한 채를 팔고 전세를 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세도 위험해요, 근데. 왜냐면 네.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실거주 한 채를 팔아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럼 판 사람들은 어떻게 전세를 하시고 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것도 싫다. 그러면 반전세. 반전세를 하면 조금 여유 자금 생길 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뭔가 해칭을 할 수 있는 수단에 내가 내 자산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전세를 살면서 네. 이제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반전세를 네. 살면서 네. 이제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다시 집을 사기 자, 위해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고 현금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로 환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환율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달러를 사는 거는 달러 투자해서 돈 벌자가 아니에요. 자, 달러를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러는 언제 올라가요? IMF 때 금리 위기 때 올라갔습니다. 즉 난리가 날 때 달러가 올라가요. 근데 난리가 날 때는 주식, 부동산 다 박살납니다. 다른 자산이 다 박살날 때 내 자산을 그나마 플러스 되는 건 뭐예요?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손해보면 얘가 이익 얻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칭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한쪽으로 다 쏠려 있어, 내 자산이. 주식이나 부동산, 위험자산 다 쏠려 있어. 그럼 얘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 자산은 좀 저는 해칭을 좀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달러에 내가 돈을 넣어놓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죠. 떨어지면 어때요? 더 떨어져도 저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예상을 하잖아요. 뭐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내가 예상을 해. 그래서 내 나름의 베팅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해야죠. 저는 제가 나름 리스크에 대비해서 해칭을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뭐 별 이상 없이 이 정도에서 다시 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로는 아니지만 확률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하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저는 이상이 없어요. 몇 가지 손해보는 것들이 있지만 나머지 자산들이 또 오를 거기 때문에 문제가 네. 없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자산은. 근데 지금 대다수의 분들, 특히나 2030 세대 분들은 너무 한쪽으로 지금 치우친 지금 포트폴리오 그렇죠.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는 너무 지금 위험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반전세로 살다가 언젠간 또 집을 저는 이제 지금 10년, 20년 만에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난 저로의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에게 최악의 시기라는 건 뭐냐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싸게 사기를 원해요? 비싸게 사기를 원해요? 싸게 사기로 자, 먼저.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겁니다. 네. 근데 언제 싸게 살 수 있어요? 돈 좀 벌어보려고 눈이 이제 빨개져서 투자했던 분들이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지면 그냥 버티는데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난리가 나서 막 내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잡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기회가 저는 빠르면 1, 2년 안에 올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팔고 1, 네. 2년 후에 다시 사라 이 다시 말씀이시군요. 사는데 데이터를 보고 네. 저평가된 지역을 그때는 용감하게 사는 거죠. 아, 근데 실거주 한 채가 네. 뭐랄까 약간 어떤 안도감 네. 같은 것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 실거주 한 채를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다들. 네. 그거는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아니, 나는 30, 40% 떨어져도 나는 내 집이니까 나는 안도감, 이러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러실 수 있는 평범한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대부분 대출을 받았을 네, 테니까. 그렇죠. 네.